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앉아 내일 오전에 있을 미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기사가 조용히 그러는 겁니다. 대표님, 경찰차가 대표님 차량을 향해 정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잠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차? 기사의 말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미팅 준비 때문에 집중하느라 눈치채지 못했는데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 정지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하는 동안 어떤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기사에게 물었죠. 신호 위반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신호도 잘 지켰고 속도도 규정된 속도를 넘기지 않았어요. 대표님 차에서 일 보실 때 속도 내는 거 싫어하셔서요. 벌써 저와 함께한 지 3년이 넘은 운전기사였고 한 번도 회사로 위반 고지서가 온 적도 없던 터라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갓길에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기다렸어요. 그러자 경찰은 창문이 열린 운전석을 향해 물었습니다. 9834 차주분 김홍일 씨 맞으신가요? 그건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기사는 제가 뒷좌석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을 비틀었죠. 평소엔 회사 차량을 몰고 다니는데 그날은 개인 차량을 가지고 왔었어요. 차량 번호를 통해 제 정보를 알아낸 모양인데 위반 사항이 없어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일입니까? 확인할 것이 있어. 그러니까 내려주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지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게 김홍일 씨를 찾는 분이 계셔서요.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정중한 부탁에 별 수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 매무새를 정돈하고 저를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리번거리는데 따라오던 경찰차에서 누군가 내리더군요. 언뜻 멀리서 보니 제 또래의 여자였어요.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 기세로 쫓아왔고 저는 가까이에 다가온 그 여자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얼굴을 잊겠어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을요. 홍일아. 지혜야. 역시 너 맞구나. 정말 너를 찾게 되다니. 홍일아, 일단 가자. 네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무슨 일이야? 어딜 가는데? 아버지가 홍일이 널 찾아. 사장님이? 사장님이 어디 계시는데? 병원에 계셔. 병원? 왜? 아빠가 많이 아파.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홍일아. 여자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어렵게 말을 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그 여자를 제 차에 태웠습니다. 20년 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주신 제 은인에게 가기 위해서요. 한기사, 얼른 병원으로.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저는 여러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한 분들이었지만 어쨌든 부모 잃은 저는 그분들에게 짐이었죠. 홍일이 말이야. 이제 어떡하면 좋지? 뭘 어떡해? 일단 대학은 보내야지. 우리 애들 다 앞길이 금할린데. 우리 형편에 홍일이 대학 보낼 돈이 어딨어. 그럼 애를 어떡하자는 거야? 이대로 둬?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은 보내야지. 정말.
아가씨는 무슨 대책도 없이. 이게 우리 누나 탓이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렇지. 나라고 뭐 홍일이 나 몰라라 하고 싶겠어? 하루아침에 부모 잃고 고아된 시조카한테 박하게 그러고 싶겠냐고.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 형편이. 잔말 말고 조용히 해. 애들 듣는 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처음 간 곳은 외삼촌 집이었는데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외숙모께 몇 번이나 돈을 빌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삼촌은 그것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무리하게 저를 데려간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초등학생인 사촌동생이 셋이나 있는 집에 다 큰 조카는 부담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늦은 밤마다 외삼촌 부부의 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약 4개월 정도 지낸 후 작은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외삼촌이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정문아, 이제부터 당분간은 홍일이 형이랑 방 써야 해. 왜? 형아도 있는데 왜 내 방인데? 형은 공부해야 하잖아.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면서 형이랑 방도 하나 같이 못 써? 싫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저 녀석이 진짜. 홍일아. 정문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네 집처럼 편안할 순 없겠지만 고모도 고모부도 너무 어려워 말고. 응? 네. 눈칫밥이라도 감사히 먹어야 할 처지였지만 저도 부모 잃은 17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신세만 불쌍하고 저를 떠맡게 될 어른들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품을 내어주신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많이 했어요. 같은 반 친구에게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고모는 3번이나 학교를 찾아와야 했죠. 변명하자면 그 친구들 입에서 자꾸 고아라는 말이 튀어나와 분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자존심에 고아란 소리 듣고 그랬다는 말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친구를 때린 이유를 묻는 고모에게 입을 꾹 다물었고 결국 작은 고모도 저를 포기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간 곳은 직계 친척도 아닌 작은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엇나가는 저를 붙들기 위해 매질도 서슴지 않았고 고아라는 말로 자극하며 감사를 강요했습니다. 갈 곳 없는 걸 거둬줬으면 제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다, 짐승. 증순자를 거두어 먹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어딜 감히 쌈박질이 나고 다녀, 쌈박질하게. 이래서 애들은 부모가 필요해요. 고아는 금세 부모 없는 태가 나잖아요.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서름과 점점 커지는 자격지심은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18에 그 집을 나와서 거리를 전전했죠. 그 집에서 나오는 순간 학교 같은 건 포기할 각오가 있었어요. 가진 돈도 많지 않아 어떻게든 취직이라도 해야 했죠. 그래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는데 제게 기회를 주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국밥집에서 만난 아저씨로부터 공사장 일을 추천받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미성년자는 그런 일 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작업반장한테 잘 이야기해서 자리 하나 만들어 볼게. 사정이 딱해서 내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 코도 석자고 공사장 일 할 수 있겠어?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 보통 일 아니야? 어른들도 하루 만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 부지기수라고. 아저씨, 저는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일을 하다 죽나 굶어 죽나 그게 저한테는 똑같아요. 거리로 나온 뒤 제게 그만한 선의를 베풀어준 어른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든 좋으니 제게 기회를 달라고요. 그 아저씨가 소개해준 곳은 한창 재개발이 시작된 어느 도시였어요. 그때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지만 부모도 잃은 판에 하늘 아래 그곳이 어디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그렇게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각오는 했지만 공사장 일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온몸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근육통에 정말 꼼짝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잠은 공중화장실, 공원, 버려진 건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나마 여름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막노동의 장점은 그런 곳에서도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학생, 이봐 학생. 일어나 봐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웬 아저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곳은 한 상가의 뒤쪽 주차장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 상가에서 식당을 하는 사장님 중 한 분이셨던 것이죠. 어휴, 이거 얼마나 길거리 생활을 한 거야? 에휴, 몇 살이야? 20살이요. 씻기는 씻은 거야?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 어딜요? 나이 앞에 목욕탕 가는데 같이 좀 가자고.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귀찮다고 안 간대서 등은 누가 밀어주나 했는데 같이 가서 내 등이나 밀어줘. 제가 왜요? 숙박비. 남의 가게 뒷마당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잠을 잤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식당 안에서 잔 것도 아니고 하늘이 뻥 뚫린 주차장 한쪽을 빌려 잤을 뿐인데 그마저도 숙박비를 받으라고 하다니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그 아저씨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목욕탕에 간 것은 너무 오랜만의 일이었는데 뜨거운 탕 안에 몸을 넣고 나니 그간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더라고요. 아저씨는 탕 안에 나란히 앉아 제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서 잔 거야? 그냥 갈 곳이 없어서요. 집 나왔어?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랬구만. 그래서 지낼 곳이 없어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근처 공원 화장실에서 잤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요. 어쩌다 보니 거기가 눈에 보여서. 등이 베기진 않았어? 네? 어휴, 난 요즘 맨바닥에서는 영 못 자겠더라고. 등이 베겨서. 젊음이 좋아. 그럼 맨바닥에서 잠도 자고. 나도 딱 너만 할 나이에 노숙해 본 적이 있거든. 아저씨도요? 그럼 우리 집이 제천에서 농사를 했거든. 나는 도시로 가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는 자꾸 나보고 농부가 되라는 거야. 농부는 싫다고 떼를 썼는데도 안 들어주셔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지. 중학교 졸업하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요? 지금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서울역에만 가도 나 같은 애들 천지라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20살이란 거 거짓말이지? 학교는 안 다니는 거야? 네? 아닌데. 저 20살 맞는데요. 웃기시네. 딱 봐도 아직 애티가 나는데 뭐. 어른들 눈 속이는 게 쉬운 줄 알아? 아저씨는 저를 비웃으며 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연신 제게 소리치며 힘 좀 줘서 밀라고 다그쳤어요. 이른 아침이었고 일하면서 힘은 다 써서 그런지 힘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아저씨는 한참 후에 됐다며 등을 치웠고 저보고 등을 대라고 했습니다. 엉겁결에 등을 대줬더니 구시렁구시렁 불만이 많더라고요. 어휴 무슨 야 태어난 목욕탕 처음 온 거 아니야? 아주 시꺼먼 국수 면발이 아주 쫙쫙 나오네. 네 등에 재면소 차려도 되겠다. 한바탕 목욕을 끝내고 눈치를 살피며 가려는데 아저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어디가? 이쪽으로 가야지. 네? 저요? 그럼 갈 곳도 없다면서 어딜 가려고? 그게... 아유 배고파. 가서 밥이나 먹어.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간 곳은 제가 잠을 잤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막 오픈 준비를 끝내 식당에 들어간 아저씨는 자연스럽게 공기 2개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주방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흘금 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어디서 또 객식구를 데려왔어. 하여튼 당신 집안 살림 거덜내는 방법도 가지가지야. 그치? 살림 거덜내는 방법이라니? 이게 다 배품이고 봉사지. 얘는... 그러고 보니 너 이름이 뭐야? 저 김홍일입니다. 김홍일이요. 저 홍일이래. 부모 없는 고아. 저는 그 고아라는 말에 놀라 아저씨를 보았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렇지 않게 술이 든 냉장고를 기웃거리시더라고요. 그걸 본 아주머니가 꽥 소리를 지르자 금방 돌아왔지만요. 아우 아침부터 무슨 술이야. 그것도 병이야 병. 당신 반주하는 습관 그거 버려야 돼. 나중에 누구 고생시키려고. 아휴 저놈의 잔소리. 나 혼자 죽어도 마누라 수발은 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에휴 오늘은 글러네. 목욕하고 나서 한 잔 딱 주의거든. 아저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입맛을 다셨고 곧이어 아주머니께서 푸짐한 한상을 차려오셨어요. 인부 아저씨들과 가는 식당과 비교해도 정말 호화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아유 임자, 오늘 무슨 날이야? 아유 무슨 날은 무슨. 쉰소리 하지 말고 얼른 먹어. 홍일이 너도 얼른 먹고 혹시 밥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먹어. 딱 봐도 우리 지혜 또래나 되겠구만. 삐쩍꾸라서 이게 뭐래? 에휴 그러니까 홍일이 먹으라고 아침부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렸단 말이야? 이야 서방 밥상에는 올리지도 않은 갈치가 아주 윤기가 자르르하네. 그치? 아우 진짜 말이 많아. 아유. 아주머니는 기어이 아저씨의 등짝에 손을 올리셨고 아저씨는 괴로워하며 밥을 먹었죠. 어쩐지 저는 그 분위기가 싫지 않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불편하지 않은 게요. 고아라는 말만 나오면 날이 섰었는데 아저씨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싫지가 않았죠. 그날 아주머니께서 내어주신 고봉밥은 너무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그렇게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배불리 먹은 건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죠. 두 분은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게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여러 친척집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전전하다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요. 세상에. 막노동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빼짝 고른 거지. 일은 일대로 하는데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이런 거 아니야. 그래도 길바닥에서 자는 건 위험해. 입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 이제 점점 추워질 텐데. 그리고 못된 사람이 못된 마음 먹으면 길에서 객사한다고? 돈 모아서
지낼 집 얻어보려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내. 네? 저기 안쪽에 창고로 쓰는 방이 있거든. 뭐 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너 하나 누울 자리는 있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서 지내. 그러면 되겠네. 우리 마누라 머리 좋아, 하여튼.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휴, 괜찮기는. 아휴, 살다 보면 알겠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각박하지는 않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모르긴 몰라도 홍일이 네가 운이 좋은가 보다. 사람 좋아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저 인간을 만났으니. 에이, 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여기서 잔다고 해서 우리한테 피해주는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 이 사람 밥 먹을 때 나와서 같이 나와 먹고. 어떻게 그래요. 너무 민폐잖아요. 아휴, 괜찮아.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너 같은 애들은 무슨 힘으로 사니? 아줌마도 너만한 딸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만약 우리가 잘못돼서 내 자식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는 하늘에서도 가슴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숙식비를 좀 낼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내긴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아이고 됐네요. 그만한 돈 받아서 뭐 한다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빨리 직구할 생각이나 해. 간밤에 제가 좋은 꿈이라도 꾸었을까요? 저는 갑자기 제게 찾아온 행운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단번에 공짜로 숙식이 해결된다니요.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 모르겠다고 그런 사기를 치겠어요. 그런 의심을 한 것이 죄송할 정도로 그분들은 제가 살면서 만난 그 어떤 사람 중 가장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제게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몸으로 때우는 일은 자신이 있어 쉬는 날엔 항상 식당 일을 거들었죠. 그 여자도 그러다 만나게 된 거예요. 사장님 부부의 동갑내기 큰딸인 지혜였죠. 지혜야, 들어와서 얼른 설거지 좀 해라. 엄마, 나 지금 학원 갈 시간인데. 이것만 좀 돕고 가. 선생님한테 혼난단 말이야. 내가 할게. 얼른 학원 가. 응, 고마워. 참, 저게 또 홍일이 부려먹고 그래. 야, 유지혜, 너 진짜? 엄마 미안. 나 진짜 이번에도 지각하면 쌤이 남아서 깜지 3장 쓰라고 했단 말이야. 나 갔다 올게. 야, 김홍희, 고마워. 그 아이는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예뻤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장님 부부 밑에서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요. 게다가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아서 어딜 가든 사랑받을 스타일이었어요. 아무리 부모님 일이지만 공부 핑계대며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주말이면 늘 얼굴을 비추고 서빙이라도 한번 하고 가곤 했어요. 제 사정을 들었을 텐데도 저를 거리낌이 없이 대해주는 것도 고마웠습니다. 가끔 학교 매점에서 사왔다고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이거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사라다빵. 너네 학교에도 이거 팔았었어? 아니, 우리 학교는 피자빵이 더 유명했는데. 맞아. 그것도 맛있지. 근데 난 식감 때문에 이거 더 좋아해. 안 먹어봤지? 먹어봐. 너 안 먹어봤을까봐 사왔어. 나 주려고 사왔다고? 응, 얼른 먹어. 유명준 오면 왜 자기 거 없냐고 난리니까. 대체 언제부터 그 애에게 반했냐고 물으면 확실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처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였는지, 제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을 때인지, 저를 위해 사왔다는 사라다빵을 건네받았을 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애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건 저보다 제 심장이 먼저 알아챘죠. 의식하기도 전에 심장부터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지냈던 시간이 더 좋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따뜻한 곳이었어요. 때때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나누는 만담 같은 대화도 재미있었고 통통 튀는 그의 웃음과 놀아달라 조르는 그의 남동생도 다 좋았어요. 홍일이 형, 나랑 놀이터 같이 가면 안 돼? 야, 홍일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너랑 놀이터를 가. 아, 왜? 나도 호영이한테 형아 있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호영이는 맨날 자기 형 중3이라서 힘세다고 잘난 체 하는데. 그래? 그럼 명준이는 가서 형아 고2라고 잘난 체 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호영이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가서 보여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 형아가 가서 좀 우쭐대 주지 뭐. 정말? 오예. 감히 친척집을 전전할 때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루하루였습니다. 두 번 다시 웃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애를 발견한 거예요. 하교하는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그 애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인사해야겠다고 하던 차였는데 그 애가 저를 보고도 모른 체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또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제야 가게 유리에 비친 제 적나라한 처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깨끗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은 아이들 사이에서 종일 공사장에서 뒹굴어 먼지투성이가 된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이런 몰골로 그에게 아는 체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갔는데 머지않아 그 애도 식당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일이 생각나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어디 가셨대? 어? 아주머니가 고기가 떨어졌다고 하셔서. 그럼 만일이네 아저씨 집에 갔겠네? 엄마,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기다려. 홍일이는 씻고 먹을래? 뭘 씻고 먹어. 먹고 가서 씻으면 되지. 앉아. 분명 길거리에선 먼지를 뒤집어 쓴 제가 부끄러운 듯이 피해놓고 이번엔 아무렇지 않은 척 털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밖에서 아는 체 하지 않은 게 진심이면서 집에선 아닌 척하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며칠 뒤에 알게 되었죠. 그날도 우연히 길에서 그 애를 마주쳤는데 어떤 아이들이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낄낄 웃고 있더라고요. 그 애는 불편한 내색을 비추며 종종 걸음으로 앞서 나가고요. 그런데 그중 한 여자애가 그 애의 가방을 낚아채 집어던지듯 그 애를 길바닥으로 밀어버렸어요. 도저히 모른 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달려갔죠. 지혜야, 뭐야 이건? 너네 지금 뭐하냐? 뭐야 유지혜, 너 남친이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완전 서방처럼 달려서 부축했는데. 학생도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유지혜 너 아저씨 만나냐? 야, 대박. 범생인 척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완전 발랑 까졌네. 아야, 그러지 말고 이 오빠들이랑 좀 놀아줘라. 취향이 아저씨랑 안 놀아줬던 거야? 능글맞게 웃으며 희롱하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멱살을 쥐고 주먹을 날려버린 것이죠. 제가 날린 선빵으로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이 오고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경찰서로 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왔고요. 식당에 계시던 사장님 부부도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김홍일군 부모님이세요? 예? 그건 아닌데요. 그럼 김홍일군과 어떤 관계세요? 제가 봐주는 애입니다. 어쨌든 홍일이 보호자 맞아요. 경찰서에서는 법적 보호자를 원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친척들 연락처는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런 일에 부를 이유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제 보호자를 자처해 주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셨죠. 해결해야 할 것도 없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애들이 먼저 지혜를 희롱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주먹을 날린 일도 합의를 할 수 있었죠. 그 애를 도우려고 한 일이었지만 어쨌든 두 분에게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사장님께서 제 어깨에 다정히 팔을 두르시는 거예요. 폭력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홍일아. 남자의 주먹은 여자의 눈물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응? 남자는 의리, 이게 자존심이거든. 아이고, 좋은 거 가르치고 있네. 철딱서니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해. 김홍일, 너 2번 다시 그랬다간 아주 혼날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주먹부터 나가면 어떡해. 엄마,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라도. 그러다가 저놈들이 무기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애들 피하는 게 상책인 거 몰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피하는 건 겁쟁이들이 나는 짓이지만 주먹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유, 진짜 이 사람이. 아유, 왜 나한테 그래, 이 사람아. 나 우리 딸 편에서 싸워줘서 고마운데. 결국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매운 손맛을 피해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경찰서에 합의를 끝내고 나온 사람들이 만나 싶게 웃음소리가 거리로 퍼졌습니다. 참 이상한 가족이었어요.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가족이요. 식당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그 애가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때 말이야. 전에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일부러 피한 거 맞아. 너는 못 봤겠지만 걔네들이 주변에 있었거든. 괜히 아는 체 하면 누구냐고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너 곤란하게 할까봐. 그래서 피했어. 아, 혹시 오해하고 있을까봐. 그리고 오늘 고마워. 놀라기도 했지만 솔직히 감동이었어. 아니, 뭐 됐어. 저는 그날 새벽까지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지저분해 쪽팔려 피한 게 아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안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동이었다는 그의 말 한마디가 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애들은 정말 나쁜 애들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인사도 있고 아주머니께서 밥을 내주셔도 멍 때리기 일쑤고요. 지혜야, 유지혜? 어?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그렇게 넋을 놓고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은 그냥 좀 피곤해서. 아이고, 공부 잘하는 딸더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공부하느라 힘드셔? 종일 서서 뚝배기 나르는 네 엄마가 더 피곤하지. 그러게. 너 진짜 이상하네.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엄마,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다. 그냥 갈게. 미안해. 그 애는 그 애답지 않게 어색한 웃음을 짓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아주머니도 별일이다 싶은 얼굴로 그 애가 나간 자리를 바라보았죠. 그의 행동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주머니를 호출했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그늘이 졌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 애에게 정말 큰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 애를 비롯한 온 가족이 함께 모였고 저도 그 자리에 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학교 갔다 온 거 알지? 응. 왜 말 안 했어? 말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말을 해야지. 그런 문제를 부모한테까지 숨겨? 엄마 아빠한테 말해야 선생님 만나 상담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봤을 거 아니야. 해결책 같은 거 없어. 어른을 만나 연애한다는 소문을 즐기는 거지. 그게 진짜든 아니든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그래도 사실이 아닌 건 바로 잡아야지. 그런 헛소문에 휘둘려 혼자 힘들어하는 게 말이 돼? 아주머니가 속상하다는 듯 다그치자 그 애는 금세 눈물을 보였어요. 그 애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시든 꽃처럼 보였어요. 정수리만 보인 채 어깨를 들썩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애들이 제가 그 애와 동갑인 걸 알면서도 어른을 만나 연애한다는 질 나쁜 소문을 낸 것이었죠.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친구들도 멀리하고 순식간에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식당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그 애는 자퇴를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에게 예쁨을 받는 그 애를 시기했던 무리가 1학년 때부터 알게 모르게 괴롭혀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그때 차라리 모른 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싶어서요. 사장님 부부도 저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가시방석이었죠. 뭐야, 홍일이 다이어트 하냐? 왜 밥을 남겨? 뭐가 입에 안 맞았어? 별일이야. 한 번도 밥 남긴 적 없는 놈이? 그냥 죄송해서요. 뭐가? 지혜. 지혜? 설마 너 지금 지혜 학교 그만둔 거 네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제가 나서지만 않았더라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아이고 홍일아, 너 그렇게 사내 자식이 소심해서 어떻게 하냐? 그럼 너가 안 나섰으면 지혜는 걔들한테 쭉 괴롭힘 당하고 있었겠지. 너 때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걔는 공부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대학은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장 없다고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 나도 봐라. 농부 안 하겠다고 상경해서 지금 오젓한 식당 사장이 됐다. 이거 아니야? 아유 그래 바지 사장도 사장이면 사장이지. 아유 이 사람이 꼭 마판에 초를 쳐. 사장님 부부는 제 탓이 아니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해주셨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그곳이 너무 따뜻하고 편해서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돈을 더 열심히 벌어 하루빨리 지낼 집을 구해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그 애가 제게 다가와 책을 내밀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녁에 와서 조금씩 하면 너도 검정고시는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를? 내가? 나 대학 안 갈 건데. 뭐 없어도 괜찮다지만 있어서 나쁠 건 없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하자. 힘든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아, 괜히 너한테 방해만 될 것 같은데. 아, 방해는 무슨. 솔직히 말하면 혼자 하기 심심해서 그래. 다들 공부는 혼자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교는 왜 다니겠어? 옆에서 으쌰으쌰 같이 기운 북돋아주는 사람 있으면 더 좋은 거지. 그의 설득에 우리는 함께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에게 방해가 될까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온 이후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곧잘 중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탓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희는 한 번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그날은 그야말로 축제 파티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찍 문을 닫고 우리만의 삼겹살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야, 이거 김홍일이 꼴통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해버리네. 조기 졸업이라고 하긴 좀 부끄러운데요. 20살 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장 땄으면 조기 졸업이지. 별게 조기 졸업이냐? 기분이다. 한 잔. 아우, 이 인간이 미쳤나.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성인이야? 어디 술을 따라. 받지 마. 그리고 홍일이 너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그래도 축하할 일인데 선물이라도 해야지 싶어서 샀어. 너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지혜랑 같이 골랐는데 마음에 들진 모르겠다. 그때 아주머니가 준 것은 따뜻한 패딩이었어요. 한겨울에도 다 죽은 솜 패딩 입고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다며 정말 좋은 브랜드에서 사다 주셨죠. 선물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말문이 콱 막히는데 눈물이 나올까 싶어 입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고아를 데려다 방도 내어주고 밥도 먹여주는 것도 모자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진심으로 축하도 해주시다니요. 그야말로 날개 없는 천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눈물이 비집고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홍일아. 결국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 대신 엉엉 소리내어 목나 우는 것으로 그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모여 케이크 초를 불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게 부모님을 데려가신 대신 내려주신 분이라고 생각할 때니 이 행복을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어느덧 집을 구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지만 저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나가는 순간 그 행복에서도 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에 다녀온 그의 어린 동생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타나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전원이 닿은 로봇처럼 픽 쓰러진 겁니다. 명준아! 얘가 왜 이래? 유명준! 여보, 얼른 구급차! 119 좀 불러봐!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서 온갖 검사를 받고도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간 입원해 모든 검사를 받은 끝에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물론이거니와 애가 살지 못 살지 그 기로에 선 일이었어요. 제가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삶의 불행은 그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왔죠. 정말이지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마운들 불행 앞에 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결국 사장님 부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식당을 정리하고 좁은 집으로 이사도 했죠. 거기다 대학을 준비하던 그 애도 대학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시며 쩔쩔 매는 겁니다. 미안해서 어떡하니, 홍일아. 식당까지 정리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당장 집 구하기 힘들 텐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전보다 좁아지긴 했어도 잠은 잘 수 있어. 괜찮을 거야, 응? 아니요, 아주머니.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명준이를 살릴 수만 있으면 제가 뭐라도 어떻게 할 텐데. 부모도 못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너 앞가림이나 신경 써.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아주머니답지 않게 약한 모습 내보이시며 우는데 무기력한 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를 더 미안하게 했던 건 그 다음날 사장님께서 내민 봉투였어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당장 직구하기도 힘들 텐데 얼마 안 되지만 좀 보탰어. 아저씨 아니에요. 명준이 병원비 때문에 식당까지 정리하셔놓고 왜 이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우리 집 사정으로 하루아침에 살던 곳에서 나가게 됐는데 아무리 내가 내어준 집이라도 그러는 법은 아닌 거야. 아니요, 아저씨. 저 이 돈 못 받아요. 그동안 아저씨 아주머니 덕분에 충분히 돈 모았고 저 하나 머물 방 구하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도 보태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제 마음 더 무겁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부부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서 남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다음날 저는 그분들을 만나 다른 지역 공사장으로 가게 됐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가족들은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홍일아, 너를 이렇게 보내게 돼서 난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다.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두 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받아 죄송한데요. 건강하세요. 명준이 반드시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또 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제가 영영 떠나는 게 아닌데요. 꼭 올게요. 그래. 미안해, 홍일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미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준비한 봉투를 대놓고 드릴 수 있었겠나요? 사모님 몰래 제가 그동안 모은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넣은 종이 가방과 편지를 남기고 돌아섰죠. 대놓고 주면 절대 받지 않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행여 뒤늦게 알아채고 돌려줄까 서둘러 오는 바람에 그 애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선물해준 그 패딩을 입고 돌아오는데 말도 못하게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움만 안고 산 세월이 20여 년이었습니다. 다시 만나러 가자니 돈을 갚으려 할까봐 부담이 되었고 몰래 보고 오자 싶어 갔을 때는 이미 거처를 옮긴 뒤더라고요.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만날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홍일이 네가 그 큰 돈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너무 충격이었어. 네가 너를 위해 제대로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이었잖아.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명준이 치료가 좀 오래 걸렸어.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네 생각이 나서 엄마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럴까봐 직접 주지도 못하고 나온 거야. 다시 찾아가면 그 돈 묻어주실까봐 찾지도 못했고. 그래서 명준이는 괜찮은 거지? 4년 만에 완치 판정 받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너 찾게 된 거 다 명준이 덕분이야. 명준이가 너 찾겠다고 경찰이 됐거든. 날 찾겠다고 경찰이 됐다고? 응. 경찰이 되면 사람 찾는 일이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그런 개인정보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교통사고 서류를 보다가 네 이름을 봤다는 거야. 저는 그제야 그 애가 나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알았죠. 그건 몇 주 전에 있었던 가벼운 접촉사고 일이었습니다. 그때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서류를 그의 동생이 본 것이었죠.
동생이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이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동생 사정을 아는 경찰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대요. 순찰하던 경찰이 제 차를 보고 바로 연락을 준 것이었고요.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지만 이런 기적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한 기적을 발휘할 일이 남아있었죠. 아빠 6개월 전에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 죽기 전에 너 한번 보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하셨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닿은 것 같아.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눈물 지는 그 애와 함께 병실을 찾자 정말로 그때 그 사장님 부부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져 가족밖에 남지 않은 사장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더라고요. 마치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찾은 기분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홍예리, 너 홍예리야? 아주머니. 어머, 어떡해. 정말 홍일이야.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홍일이가 왔어, 여보. 응? 아저씨 저예요. 눈 좀 떠보세요. 예? 홍일이야. 아유 세상에. 내가 헛것이 보여, 여보. 아저씨, 저 진짜 홍일이에요. 왜 이러고 있으세요? 건강하게 계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주머니는 벼룩의 간을 빼먹은 기분이라 사는 동안 내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갚을 생각으로 더 열심히 살았다고, 드디어 갚을 날이 왔다고 좋아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사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 좋게 시작한 작은 회사가 어엿한 건설회사가 되었거든요. 그때 먹은 아주머니 밥심으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아요? 제가 거기서 지내면서 먹고 자고 두 분께 받은 사랑을 다 더해도 모자란 돈인데요. 네가 잘된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돈은 갚아야지. 아니요, 못 받아요. 그 돈 주신다고 하면 저 또 훌쩍 사라져버릴 거예요. 홍일아, 돈을 받긴 뭘 받나요? 그보다 아저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아저씨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정밀검사를 시작했고 결국 수술 한번 해보자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 덕분에 뭐라도 해볼 기회가 생겼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완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홍일아, 일하려고 나를 찾은 게 아닌데 또 염치 없이 도움만 받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진심으로 내 전 재산을 전부 들여서라도 아저씨 살리고 싶어. 그때 두 분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맙다, 홍일아. 죽기 전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귀한 은인을 다시 찾았고 때맞춰 은인의 목숨까지 구할 수 있었으니 더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매일매일 감사하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 함께 한 카페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그 애를 만난 거예요. 하도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지도 못했는데 그 카페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는 체 하기가 어려웠어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숨긴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기고 있던 것을 들킨 기분이 들었죠.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와.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그 애가 있나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를 의식하는 것 같아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온 여자친구와
한창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서빙하던 그 애가 여자친구에게 음료를 쏟고만 겁니다. 어머,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죄송하면 다냐고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진아, 그만해. 어떻게 그만해. 이거 이태리 가서 산 건데. 여기서는 팔지도 않는단 말이야. 내가 너 원하는 거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 이분도 실수로 한 일인데 너무 그러지 마. 응? 일단 내 차에 먼저 가 있어. 옷 젖었잖아. 아, 진짜 짜증나. 화가 잔뜩 난 여자친구는 그 애를 흘겨보고는 가방을 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손님들도 뜨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가고 난 후 보니 그 애는 의외로 표정이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니 그러는 겁니다. 모른 채 할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애가 제게 메시지로 보낸 것은 음성 파일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싶어 음성 파일을 열었는데 여자친구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직전 화장실에서 녹음된 목소리였죠. 몰라. 돈 많은 것도 돈 많은 거지만 고아라 시부모 없어 좋았는데 웬 시부모 같지도 않은 거지 같은 것들을 보고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거지같이 살 때 도와준 사람들이라면서. 내 말이 어이없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수술비에 병원비에 그지 출신한테는 그지만 꼬이나. 그걸 듣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번 내 인생을 구했네 너희 가족에. 동생에 이어 아버지까지 살려줬으니 쌤쌤이지 뭐. 어찌됐든 너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그 뒤 파혼했습니다. 위자료를 요구하며 난리치는 여자친구에게 그 음성 파일을 썼고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정 떨어진다는 기분이 알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말을 함부로 한다는 생각은 했어도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주마처럼 사업만 하고 살다 보니 여자 보는 눈이 없어도 너무 없었나 봐요. 아니면 제가 그 애를 차마 잊지 못해 그 애가 아니면 누구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던지요. 아저씨는 좀 어떠셔? 오늘 컨디션 좋아. 안 바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시간이 좀 났어. 다시 가봐야 돼. 점심은 먹었어? 아직. 이제 엄마랑 교대하고 먹으러 갈 거야. 곧 명준이 온다던데 같이 먹을래? 그럴까? 근데 명준이 여자친구 생겼대. 진짜? 꼬맹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내 말이 진짜 말이 돼? 아무리 30이 넘었어도 나한텐 애긴데. 맞지? 명준이 30 넘은 애기지. 시시껄렁한 대화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던지요. 신기하게도 20년 전 그 식당으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애를 18 그때처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잠들어 있던 거였어요. 파혼하게 된 것도 그 애도 여전히 결혼하지 않고 혼자라는 것도 제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애의 가족과 진짜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내 힘이 닿는 그때까지 아껴줄 거예요.